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심층적으로 전하는 로투데이 스페셜 이현무 기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국회 국정감사 소식이 뜨겁습니다. 지난 15일 있었던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내부 갑질과 알력이 화두가 됐었고, 지난 18일 법원 국정감사는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소송 강제 조정안을 내놓은 판사의 출석을 놓고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습니다. 고성과 막말이 오갔던 국감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공정위 내부 갑질과 알력 다툼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신세아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오늘 오전 국회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증인으로 부른 판사 출신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이 내부 갑질과 왕따가 있었다는 폭탄 발언을 내놓습니다. 올해 4월 달부터 사무처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이것은 준사법기관이 아니다. 제일신보고 기능하는 건 아니다. 잘못 알고 왔다. 정면적인 박탈할 테니까 받아. 심판관리관은 상정안건 관리, 심사 보고서 작성 등 공정위 업무 전반에 관여하는 공정위 핵심 보직 가운데 하나입니다. 판사 출신인 유 심판관리관은 법률가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 2014년 지금 보직에 발탁됐습니다. 그런데 공정위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녹음으로 남기는 공정위 회의록 지침 개선을 추구하자 느닷없이 업무에서 손을 떼라는 식의 압력을 받았다는 것이 유 심판관리관의 주장입니다. 상부로부터 외압은 없었습니까? 조용히 일 안 하고 있던지 나머지는 알아서 많이 배우신 분이 알아서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계속 제 업무를 하나하나 박탈을 해왔고 직원들마저 합상을 하도록 부추기고. 실제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지난 10일자로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10일 날 저에게 급작스럽게 갑질을 했다면서 직무정지 전면적인 모든 것을 정지하셨고 그러면서 그때 본인이 다시 시하셨다고 저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김상조 위원장이 직접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는 증언이 나오자 야당 의원들은 당장 벌집을 쑤신 듯 김 위원장을 추궁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조직이 어떻게 된 조직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부서에 와가지고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왕따를 시킵니까? 이에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내부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있어 경위 파악을 위해 일시 직무정지를 내린 것뿐 왕따와는 아무 상관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조직의 기관장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통감하고 있고요. 심판관리관실 직원 다수의 갑질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치한 것은 그런 갑질 신고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 잠정적으로 직무 정지를 한다. 김상조 위원장의 해명에도 야당 의원들은 그동안 개혁쇼를 해왔던 것 아니냐는 식으로 김 위원장에게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갑질 방지와 예방, 적발과 처벌이 주 업무인 공정위 내부에서 판사 출신 외부 전문가에 대한 내부 갑질이 자행돼 왔다는 국감 증언. 김상조 위원장이 가야 할 길이 멀고 팍팍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오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여전히 고성과 막말로 파행을 빚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중앙지방법원 등 14개 법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는데요. 시작부터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소송 강제 조정안을 내놓은 판사 출석을 놓고 법사위원장과 의원들이 막말을 주고받았습니다. 현장 분위기를 김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국감 현장입니다.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이 업무 보고를 끝마치자마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고성이 오간 주제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소송 강제 조정안이었습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판부가 법원 사상 유례 없이 국가가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청구한 34억 5천만 원을 포기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려 국민의 세금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 판사가 과연 임의로 본인 혼자서 결정을 할 수 있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부 측과 이 담당 판사가 재판 외적으로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를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 소송에 대해서 상호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은 강제조정안을 결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4부 이상윤 부장판사를 출석시켜 경위를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00억 원 상당의 국고 손실에 대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경위 등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이상윤 판사의 참고인 출석을 요청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직 판사를 국감장에 부르는 건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조건부로 증인 신청을 허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 자체에 관한 질의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조정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외부의 압력이나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 이런 재판 외적인 사항들에 대한 질의는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원칙을 수호해야 하는 법사위가 관례나 규정을 모두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한테 그런 부담권은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니, 어떤 권한이 주어졌어요? 참고인 주어졌는데 내가 부른다. 자, 여기서 누가 말이 되는지를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서로 대립되는 두 의견을 조정중에 있는 거예요. 여상규 위원장과 한참 고성을 주고받던 이춘석 의원은 국감 시작 1시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오후 국감이 재개된 후에도 여당은 계속 출석 권고 철회를 요구했고 여상규 위원장은 결국 이상윤 판사가 출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철회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오후 2시 40분에 국감장을 퇴장했습니다. 연일 반복되는 국정감사 파열음,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본연의 임무는 망각한 채 고성과 막말로 이어지는 여야 간 감정 싸움에 의원들의 활약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가슴만 멍들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피감기관은 검찰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지지부진한 사법농단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검찰과 법원 사법농단 압수수색영장 기각으로 벌어졌던 신경전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당사자인 서울중앙지검장의 답변은 어땠을까요? 현장을 김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 현장에 나온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입에선 그동안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느꼈던 고민들이 줄줄이 터져나왔습니다. 자료 제출만 다 된다면 무난하게 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저희 예상대로 좀 대단히 미흡하게 왔고 그래서 압수영장을 청구하면 장소를 기준으로 할 때 한 10% 정도 발부되고 한 90% 정도가 이제 기각이 되고 있는데 사법농단 수사를 두고 검찰이 법원과 껄끄러운 장면을 연출했던 경위를 묻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답변입니다. 그때 민중기 서울지방법원장에게 저희가 좀 질의를 했더니만 영장 기각 사유를 공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 영장에 대해서 비판은 가능하겠지만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추측성 비판하는 것은 재판권 침해로 여길 수 있다. 저희가 이 수사가 왜 신속하게 진상규명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국민께 이런 부분을 그냥 알린다는 차원이지 사법부와 관련 법관들을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럴 생각은 조금 더 없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사법농단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7개의 형사부 중 5개를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판사들이 맡고 있어 이제는 법원 대신 검찰을 선택해야 할 시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척, 기피, 회피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제척, 기피, 회피 제도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사실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좀 시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저희가 수사에 애로는 많이 있더라도 열심히 해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수감 등
적폐청산 수사 등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청산 수사에 투입됐던 파견 검사들의 상당수가 수사가 끝난 뒤 검찰 내부의 요직으로 분류되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법무부로 발령났다는 통계가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과 재판하는 법원은 그동안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은 물론 자료 제출을 놓고도 끊임없는 신경전을 벌여야 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를 하루빨리 마무리하고 민생범죄 수사에 매진하기 위해서라도 그 어느 때보다도 법원과 검찰이 국민들 앞에 원칙을 지키고 본분을 다하겠다는 초심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사법농단에 대한 진실규명 공방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판거래 의혹 다수에 연루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한편 안태근 전 검사장, 신영선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모두 사법농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풀리지 않지만 풀어야만 하는 실타래, 사법농단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사법농단 재판거래 거의 모든 의혹에 연루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나왔습니다. 임 전 차장의 검찰 소환길, 임종원을 구속하라는 구호가 난무했고 임 전 차장은 한 시민의 삿대질까지 받았습니다. 임 전 차장은 안타깝다는 소회를 밝혔는데 무엇이 안타깝다는 것이었을까요?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한 말씀 드리겠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원이 현재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임 전 차장은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던 동료 후배 법관들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하여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검찰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임 전 차장은 기자들의 어떤 질문에도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똑같은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무엇이 오해입니까? 오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검찰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야 할 분이 본인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없냐는 질문엔 미소까지 지으며 네라고 답했습니다. 뭐 하실 말씀 없으신 건가요? 국민들에게? 네. 그 사법농단으로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당사자라는 지목을 받으셨는데 여기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차장을 지내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보좌했습니다. 이 기간 임 전 차장은 청와대와 재판거래, 박 전 대통령 탄핵 관련 법리문건 작성 의혹 등 사법농단과 관련된 거의 모든 의혹들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한 2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문건 수천 건이 담긴 USB를 확보했습니다. 박근혜 개인 비서 임종원을 구속하라. 그런데 양승태는 오늘 임 전 차장 검찰 소환길엔 이런 구호들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임종원 전 차장 소환에 대해 검찰은 실무 책임자를 부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임종원 전 차장이 수사의 최종 종착지가 아니다는 뜻입니다. 검찰 칼끝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서지현 검사 성추행 논란 안태근 전 검사장, 취업 비리 혐의 신영선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드루킹 댓글 조작 관여 의혹 김경수 경남지사, 그리고 사법농단 대법원권 무단 유출 파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별 연관이 없어 보이는 이 네 사람이
유 전 수석 연구관을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그 함의는 무엇일까요? 김정래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지난달 20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표정은 웃는 듯 떨떠름한 듯 복잡 미묘해 보였습니다. 사법농단 수사 이후로 첫 영장 청구인데 그 전직 법관으로서 한 말씀 했어요.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이 받는 혐의들입니다. 법원은 그러나 이례적으로 각각의 혐의들에 대해 일일이 기각 사유를 밝히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통상 한두 문장에 그치는 것과는 달리 3,600자에 달하는 장문의 영장 기각 사유. 요약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입니다. 앞서 법원은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3차례 압수수색 영장도 같은 취지로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 사이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대법원에서 들고 나온 수만 건의 자료를 모두 파기했습니다. 죄가 되지 않는다는 기각 사유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 혐의 소명이 안 됐다 이렇게 하는 거는 봤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기각하는 것은 좀 아주 특이한. 검찰에겐 구속해야 할 피의자에 불과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이지만 변호사업계에서 유해용 변호사의 위치나 평판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제 열린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 5차 공판에 유해용 변호사는 안 전 검사장의 변호인으로 출석해 안 전 검사장을 위해 변호했습니다. 취업비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도 변호인으로 유해용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살아있는 권력 김경수 경남지사도 논란이 일자 지금은 사임하긴 했지만 드루킹 특검 관련 유해용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찾았습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재판, 당대의 실력자였던 실력자인 거물들이 약속이나 한 듯 유해용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겁니다. 이는 유해용 변호사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이라는 점에 기인한 바가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입니다. 대법원 전 수석재판연구관을 선호하는 이유는 먼저 대법원의 판례의 경향, 판결의 흐름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또 나아가서는 인적 교류, 인맥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유해용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법원 내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사법농단 파문이 불거진 올 2월 법원을 나와 개업한 사법농단 피의자니 뭐니 이러니 저러니 해도 말 그대로 따끈따끈한 정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급하다고 해서 정관예우를 받는 사람을 선임하고 오히려 정관예우를 확신시켜주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 유해용 변호사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곤 죄가 되지 않는다는 셀프 구명 메일을 법관들에 보냈고 법원은 죄가 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재직 당시 대법원에 접수된 숙명여대와 자산공사 사이 73억 원짜리 변상금 소송을 개업 후에 맡아 숙명여대에 최종 승소 판결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 유해용 변호사는 그의 후임인 김현석 수석재판연구관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해명을 듣기 위해 법률방송은 유해용 변호사와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유 변호사의 입장을 들을 순 없었습니다. 아예 인터뷰 안 하시거든요. 계속 기자분들 전화 주시는데 저희는 인터뷰 안 하기로 했어요. 이런 가운데 법무부 법조윤리협의회가 변협의 지난해 수임 제한 위반 등 징계를 신청한 전관 변호사들은 모두 27명. 2016년 5명에 비해 5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전관 변호사가 일정 기간 그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국회의원들과 상의해서 준비할 생각입니다. 소수의 고위 법관 출신인 전관이 사건 수임에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있는 전관 예우는 법조계를 포함한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힌 병폐입니다. 고위 전관 출신 윤리의식 제고 및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교육계의 비리가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며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데요. 비단 유치원뿐만 아니라 대학교에서도 사학비리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난 16일 민변사무실에서는 검찰이 무슨 이유에선지 사학비리 재단을 감싸며 봐주고 있다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가 엄청난 후폭풍을 낳고 있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일단 폭로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짚어볼까요? 네, 뭐 비리라고 하면 비리고 운영상의 문제다 이럴 수도 있는데 내용으로 봐서는 거의 비리에 가깝습니다. 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서 교비를 그쪽으로 갖다 쓴다든가 또는 뭐 은행 대출을 받아놓고 이자를 유치원 회계에서 지급한다든가 월급날에 자기 남편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뭐 양반이고 뭐 킹크랩을 사 먹고 홍어, 뭐 회, 뭐 주류 이런 것들을 사 먹는 등의 문제가 있을 정도였고요. 건강보조식품도 사고 뭐 백을 사고 이런 것들 큰 문제점들이 드러나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교비로 샀다는 말씀인 거죠? 네, 교비라고 하는데 실제로 유치원 회계는 교비 회계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유치원 회계라고 하는 게 정확합니다. 이게 뭐 일부 특정 유치원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문제인가요? 네, 뭐 거의 전반적인 문제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2017년 기준으로 전국의 유치원 수가 6천여 개 정도 됩니다. 이 중에 30% 조금 넘는 곳을 감사를 했는데 이 감사받은 30% 넘는 곳 중에 91%에서 이런 문제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치원은 국공립 유치원이 아닌 사립 유치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학부모들이 낸 그 돈을 그 사립 유치원 원장이 뭐 자기 마음대로 갖다 썼는데 횡령죄에서 무죄 판결이 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판결 취지가 어떻게 됐었나요? 네, 이제 횡령죄가 설립하려면 이제 뭐 보관해야 되는 보관자의 지위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유치원에 들어간 돈은 일단 유치원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게 사립학교법 이제 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적용을 받는데 사립학교법에 적용을 받는 학교법인의 경우라면 이렇게 쓰면 이게 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유치원은 좀 독특해서 이게 횡령죄로 처벌받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독특해서 그런 건가요? 유치원의 경우는 이제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을 설립하도록 하고 학교법인의 회계와 교비회계라는 거를 엄격하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뭐 법인 회계에 해당하는 돈, 교비 회계에 해당하는 돈이 서로 넘나들 수 없게 돼 있고 교비 회계로 받은 돈이 학교법인 회계로 전출되거나 전용돼도 횡령으로 처벌합니다. 그런데 유치원의 경우에 한해서는 학교법인이 아니어도 설치 경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은 전부 개인 경영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법인 회계, 교비 회계 개념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유치원 회계라는 것이 있을 뿐이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회계 개념이 사실상 없는 거네요, 그러면. 네, 뭐 유치원 회계라는 걸 두고 있는데 뭐 따로 엄격하게 관리하기가 아주 어려운 회계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면 뭐 저 학부모들이 낸 학원비, 뭐 유치원비는 그렇다고 쳐도 국고 지원금 뭐 이런 거를 좀 갖다가 학원 운영과 상관없는데 쓰는 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보조금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려면 그게 어떤 보조금을 어떻게 갖다 썼는지가 특정돼야 되거든요. 어떤 보조금을 용도로 받았는데 그걸 다른 용도로 썼다 이래야 되는데요. 이 보조금하고 그 소위 교비회계에 해당하는 유치원회계가 섞입니다. 섞여서 통장에 어느 돈하고 어느 돈이 뭔지 구별 못하게 섞여 있는데 이걸 민법에서는 혼화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놓으니까 범죄 사실을 특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떤 보조금을 어떻게 횡령했다 또는 어떻게 다르게 썼다 이런 걸 특정할 수 없다 보니까 처벌하기가 아주 어려운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럼 뭐 학부모들이 낸 돈이든 뭐 국고든 유치원에서 쓰는 거는 뭐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네, 그걸 이제 다르게 쓰면 뭐 시정명령을 받거나 이런 조치를 받을 수는 있는데 시정명령이 계속되면 이제 행재정 제재가 점차 강화되고 이러니까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런데 얻는 이득이 더 크다 보니까 이런 행재정 제재가 별로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유치원도 학교법인이 운영하도록 한다. 이렇게 개정하면 이제 법인에게 교비에게 구별이 생기니까 이거를 뭐 함부로 쓰면 처벌할 수 있게는 될 텐데요. 유치원 같은 데를 운영하자고 학교법인을 설립하라고 하는 것도 과도한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립학교법이 유치원은 학교법인이 아니어도 설치 경영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라서
그렇게 하려면 이제 근본적인 생각을 바꾸거나 그게 어떤 것이 맞는지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 대안이 지금 상황에서 대안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면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처벌이 아니라 뭐 교화하거나 순화해서 어떤 다른 방식을 만들겠다 이러면 행재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잘하는 데는 더 주기도 하고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처벌 조항을 만드는 것은 처벌만 가지고 과연 해결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제 입법 정책적으로 어떤 게 맞는 것인지 국민들의 법감정이 어디에 더 맞는지 이런 걸 따져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됩니다. 뭐 아무튼 뭔가 제도적 개선책은 마련이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 협의회 등이 오늘 민변 사무실에서 검찰이 무슨 이유에선지 사학비리 재단을 감싸고 돌며 봐주고 있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법사위 국감에서 이 문제를 다뤄달라는 요구인데 어떤 내용인지 기자회견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민교협과 민변 등의 도마에 오른 대학은 수원대학교입니다. 이 학교 이인수 전 이사장이 110억 원대 횡령, 배임 등 이런저런 사학 비리로 지난 4년간 4번이나 고발을 당했는데 구속은커녕 압수수색 한 번 당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 사학 비리가 정말 검찰의 벼가 없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에 심지어 교육부나 감사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도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아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어이없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게 이들의 성토입니다. 감사원 감사와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난 명백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17개월 만에 내놓은 수사 결과 단 한 건 외에 모두 불기소 처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런 사태가 수원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600억대 학교 부설병원이 총장 일가의 사유재산으로 둔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경찰은 주요 혐의 대부분을 무혐의 또는 불기소로 하고 이에 따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회 법사위가 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사학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특정 대학 사학비리 관련 검찰 수사를 문제 삼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뤄달라는 시민단체들의 이례적인 기자회견 요구 내용이 실제 국감 도마에 오를지 검찰의 태도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반대로 교육 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국민 여론이 들끓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학대했다며 신고당한 뒤 맘카페에 신상이 공개됐던 보육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입니다. 법적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아이를 학대했다며 맘카페로부터 신상이 공개돼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김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소 법과생활 김수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 변호사님,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사망한 보육교사가 정말 아이를 학대한 게 맞냐라는 게 가장 큰 논란인데 당시 상황 어땠습니까? 네, 김포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 나들이 행사에 나갔다가 한 시민으로부터 어떤 보육교사가 원생을 하는 밀쳤다. 아무래도 자기가 봤을 때는 아동 학대인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당했는데요. 그로부터 이틀 후인 지난 13일에 김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쓰러져 이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옆에선 유서가 발견되었는데요. 내가 다 짊어지고 갈 테니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일단 경찰에 신고는 됐지만 조사가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정황만으로는 이 맘카페 회원이 이 보육교사가 아이를 학대를 했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 비극이 일어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A씨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이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의 이모라고 밝힌 B씨가 한 온라인 맘카페에 A씨의 신상 정보 그리고 그녀가 일하는 어린이집에 관한 정보를 올리면서 그녀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글에 동조를 해서 그녀를 비난하는 같은 내용의 댓글들이 여러 개가 달리면서 이제 그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선 지금 사망한 A씨의 어머니는 너무나도 흥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이 유족에 대한 조사는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다만 이 맘카페에 올라온 당시 A씨를 비난했던 글들 그리고 그 댓글들에 대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보육교사 A씨의 신상이 맘카페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우선 인터넷상의 개인의 신상 정보를 명시를 하면서 그 사람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나 댓글을 올리면 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즉 그래서 쓴 정보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를 비방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만약에 이것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지면 그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는데요. 어쨌든 처벌되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온라인 상에서 신상 정보를 확인해서 공개를 하는 것과 또 보육원 관계자로부터 신상을 받아서 공개하는 것, 처벌의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신상 정보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즉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어떤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신상 정보를 올리면서 보통 글을 올릴 때 어떤 개인의 신상 정보만 딱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덧붙여서 자기의 견해를 밝히거나 누구를 비방하는 내용을 추가로 적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명예훼손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모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온라인이나 SNS 활동을 하다 보면은 자칫 나도 모르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이럴 경우에는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될까요? 처음부터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쓸 경우에 자신의 글 또는 댓글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실을 적시한 글을 쓸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단순히 사실만을 적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명백하게 공공의 이익만을 위해서 쓴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 쓰는 입장에서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네, 특히 이런 온라인 고발성 게시물들이 올라오면 누리꾼들이 모여서 타인의 신상을 공개를 하거나 또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마녀 사냥식 온라인 공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인 방안 마련이 있을까요? 우선 요즘에도 포털 사이트에는 글을 신고하는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즉 이것이 불법 정보에 해당이 되거나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일 경우에는 글을 신고를 해서 일정 기간 동안 블라인드 처리를 해두고 있는데요. 또한 이것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모욕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그 처벌을 하는 규정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네티즌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이 오프라인보다 그 전파성이 더 빠르고 또 그 파급 효과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의 경우보다 더 강하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티즌들은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서 앞으로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쓸 때 자신이 쓰는 글이 어떤 효과를 낳게 될지를 충분히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네, 일단 모쪼록 온라인 예절과 법을 준수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빨리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18일부터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까요? 좋은 취지의 법안임에도 감정노동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오늘부터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콜센터 직원, 대형마트 직원 등 이른바 고객의 갑질로부터 감정노동에 시달려도 참아야만 했던 근로자들이 사업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행 첫날부터 여전히 남아있는 감정노동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이현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폭언, 성추행, 인격모독, 하대에도 고객 주권을 외치는 사업주로 인해 굴욕적인 모욕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콜센터 직원들의 현실. 다짜고짜 이제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성희롱 관련 소음들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고요. 그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서도 처리를 못하고 처리가 안 되니 네가 좀 고객을 설득을 해서 무마시켜라.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직원을 보호해야 할 사업장 내의 관리 시스템은 오히려 콜센터 직원의 고통의 골을 더 깊어지게만 할 뿐입니다. 콜센터 직원은 8초 안에 새로운 고객을 응대해야 하고 화장실은 5분 이내로 다녀와야 합니다. 사무 공간은 아무리 넓어도 1m가 안 넘는 비좁은 공간입니다. 심지어 이석관리라는 제도로 콜센터 직원이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휴식하는 것을 초단위, 분단위로 감시하며 부서당 40여 명 직원 중 2~3명만 쉴 수 있어 동료들끼리 휴식 시간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작년 1월에는 고객센터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학생이 자살을 했고 9월에는 도시가스 관련 콜센터 직원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업무 중 실신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오늘부터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내 신설된 조항은 제26조의 2,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조치입니다. 이 법안에는 사업주는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상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고객 응대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제72조에는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법이 정한 원청 직원에게만 해당될 뿐 협력업체와 입점업체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백화점 기업의 사업주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보호할 의무가 없어요. 29조 내용이 지금 아직은 계류 중이에요. 아직 그게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사업주가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26조 2는 가결됐지만 원청의 책임 사항인 29조의 내용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겁니다. 고용노동부 측은 원청업체의 책임 사항에 대한 권고를 내린 상태며 현재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합니다. 편의점 협회하고요, 프랜차이즈 협회, 큰 편의점 본사, 그다음 백화점, 큰 백화점들은 원청들을 모아서 이렇게 해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청이나 입점업체들 같이 감정노동에 대해서 관리해 주도록. 그게 이제 지금 전부 개정안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감정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감정노동자들의 노조 활동도 적극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제 가장 근본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콜센터 쪽에 이제 노조 활동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그래서 콜센터가 아무래도 그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내부에 있는 어떤 사건 사고들이 외부로 안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내부 사정을 잘 아니까 가장 그 효과적으로 바로 옆에서 도와주지 않을까. 감정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보호장치가 절실한 직원들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 산업안전보건법이 겉으로만 그럴듯한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으려면 사각지대에 놓여 차별받고 있는 감정 노동자들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지난 16일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짜뉴스의 생산 및 배포자를 빠르고 엄하게 단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했던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은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 주간의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한국헌법학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오늘로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복무제 관련한 심포지움을 열었습니다. 헌법적 관점에서 본 대체복무제, 로인사이드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대체복무제 관련한 토론은 그동안 여러 번 열렸는데 오늘 뭐 특별히 다른 게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대체복무제 심포지엄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토론회와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네. 일단 지난 6월에 헌재의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은 헌법 불합치다라는 판결로 이 대체복무제 도입은 기정사실화가 됐는데요. 네. 이찬희 서울변회 회장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네. 이제는 양심적 병역 거부의 도입 여부에 대한 그런 논란을 넘어서 국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도 마련이라는 새로운 문을 열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대체복무제라는 합리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헌법적 관점에서 대체복무제를 들여다봤다고 하는데 뭐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먼저 헌법이 규정한 이 병역의 의무에서 네. 병역이란 무엇인가 하는 굉장히 철학적이면서도 실증적인 네. 화두가 제시됐습니다. 네. 일단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네. 병역의 종류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 준비역, 전시 준비역 등을 나열해 두고 있는데요. 네. 이들은 모두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병역은 국가에 대한 일반적 역무 제공이 아닌 네. 전쟁, 말 그대로 이 병과 관련된 역무 제공이라는 것이 네. 이 심포지움 참가자들의 설명입니다. 뭐 그런 설명들이랑 대체 복무제랑은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건가요? 병역이 전쟁과 병에 관한 역무라면 논리적으로 병역의 의무는 반드시 이 전쟁과 관련된 역무 제공이어야 네. 됩니다. 이 지점에서 현재 헌법 불합치 판결과 그리고 네. 헌법적 논리적 괴리가 발생을 한다는 건데요. 네. 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요구를 하는 것은 네. 총을 들지 않겠다라고 대변되는 전쟁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네. 병역의 의무를 대신할 국가에 대한 역무는 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네, 결국은 뭐 입법으로 풀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체복무는 병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역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요. 네. 이와 관련된 입법 미비를 국회가 좀 조속히 풀어서 현재 판결에 따른 법 체계와 이 현실의 괴리를 해소해야 한다는 게 참가자들의 네. 의견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대체 복무제를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게 있나요? 일단 뭐 어떤 분야의 역무 제공을 대체복무로 봐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네. 없었고요. 하지만 이 대체복무 기간에 대해서는 국제 기준에 따라서 현역의 1.5배 이내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고, 네. 근데 또 반면에 분단 국가라는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네. 현역 복무의 2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 의견도 나왔습니다. 네. 절충안으로는 이 역무 제공의 구체적 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네. 얼마나 힘든 분야에서 일을 하냐에 따라서 네. 1.5배냐, 뭐 1.8배냐, 2배냐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라는 절충안도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 심포지움 전체 기조는 통일 전 독일도 1961년에 이미 중국과 맞서고 있는 대만도 2000년부터 대체 복무제를 시행 중에 있는데요. 네. 우리는 늦었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서둘러 대체 복무제 이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이런 기조였습니다. 네, 뭐 현역으로 가는 사람이든 대체 복무를 선택하는 사람이든 서로 수긍할 수 있는 대체 복무안이 좀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며칠 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배포하는 자를 빠르고 엄하게 단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법 쪽에 눈초리가 곱지 않습니다. 로인사이드 김정래 기자와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짜뉴스 엄정 대처 발언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앞으로 허위 조작 정보 사범의 발생 초기 단계부터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체계를 구축해 배후의 숨은 제작, 유포, 주도들까지 추적 규명하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정보가 허위 사실임이 명백하고 사안이 중대하면 고소 고발이 들어오기 전이라도 검찰이 먼저 움직여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박 장관에 앞서서 이낙연 총리가 먼저 이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일인데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유관기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가짜 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이 총리는 가짜 뉴스는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이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며 개인의 의사와 사회 여론의 형성을 왜곡하고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 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존의 태세로는 통제하기 부족하다. 검찰과 경찰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가짜 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배포할 경우에 처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SNS 등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근데 법 쪽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먼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정부가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무엇이 가짜 뉴스인지 구분한 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점, 또 기존 사실관계의 적시 혹은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의율이 가능한데 정부가 직접 나선다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민변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시죠.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언론에게는 오히려 그럼 더 가중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 텐데 법무부 입장을 보면 그 개인에게 오히려 더 엄하게 좀 다스리겠다는 것으로 보여서 이 자체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위축시킬 우려로 있는 정책 방향을 잡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국회에서도 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죠? 네, 지난 7월인데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박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대표적인데요. 김성태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은 가짜뉴스로 확인될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가짜뉴스를 삭제해야 되고 단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도록 했습니다. 박광원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법원과 언론중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보와 언론 기사 중 언론사가 정정 보도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의원의 법률안이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목적으로 발의가 된 법안들인데요. 그렇다면 이 안들에 대한 법조계의 평가도 썩 좋지가 않겠네요. 법조계에선 두 법률안 모두 가짜뉴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짜뉴스를 근절하자는 목적만 갖고 있지 명확한 가짜뉴스 개념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행정청의 고무줄 재량권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법조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가짜뉴스의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가 가짜뉴스인지에 대한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행정청의 재량권의 범위가 자칫 너무 넓어질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언론 출판의 자유를 오히려 역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가짜뉴스 어떻게 근절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일단 뾰족한 해결 방법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다만 모호한 기준을 갖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분명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인데요. 일단 처벌보다는 자율적인 규제방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입니다. 가짜뉴스가 유통되고 있는 플랫폼의 신고와 자체 정화 기능을 탑재하고 자율정책기구를 만들어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페널티를 주는 등 순기능을 돕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사회적 공감대가 쌓인 다음에 이 법적 기준이 마련돼도 돼야 한다는 말인 것 같은데요. 얼른 이 가짜뉴스를 근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고영주 전 박문진 이사장에 대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공산주의자 얘기해 보겠습니다. 고영주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한 보수단체 신년 할애회에서 당시 18대 대선 민주통합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발언했습니다. 고 전 이사장은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됐던 불임 사건에 대해서도 불임 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문 후보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합리적 근거 없는 발언으로 사회적 평가가 심각히 침해됐다며 2015년 1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오늘 고 전 이사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공산주의 표현이 갖는 부정적, 치명적인 의미에 비춰볼 때 원고가 아무리 공적 존재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감정적, 모멸적인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순 없다. 따라서 피고가 그런 모멸적인 언사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한 점에 대해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고 전 이사장은 그렇지만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 1심에선 지난 8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공산주의자라는 용어가 갖는 다양성을 고려하면 공산주의가 북한과 연관지어 부정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형사재판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을 규율하는 법률의 이념과 목적, 재판 쟁점, 법리 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을 두고 형사와 민사재판이 다른 결론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고영주 전 이사장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을 부정적 의미에서 민사재판에서 밝혔듯 치명적, 모멸적 언사로 쓰지 않았는지는 심히 의문입니다.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지칭한 문 대통령이 집권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공언한 고영주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자주 만나고 있는 것에 대해
한반도가 훈풍 분위기인 것에 대해 어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법률방송이 연중기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시리즈를 진행한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사라진 한자어나 일본식 한자어의 잔재가 남아있는 법률용어. 이번 한 주 어떤 단어가 다뤄졌는지 함께 보시죠. 조지, 영국 왕의 이름인가 싶은 이 말이 우리 법령에 존재하는 잘못된 일본식 한자어라고 합니다. 전혀 그 뜻을 가늠할 수 없는데요. 법률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현직 법조인들도 모르는 단어.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조지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뭐야, 너 그걸 찔렀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달아나던 조폭이 흉기를 들고 덤비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한 우리 형법 제136조 2항입니다.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조지, 법조문 앞뒤를 보면 한자 같기는 한데 글깨나 읽었다 싶은 사람들도 도무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칫 입에 담아선 안 될 비속어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1953년 형법이 처음 제정되면서 사용된 용어입니다. 국어사전에 조지라는 말이 나오는지 찾아봤습니다. 발음은 같은데 의미가 다른 말, 어명, 손잡이 등이 검색됩니다. 하지만 법전에 나오는 조지와는 다른 뜻으로 보입니다. 한자 사전을 찾아보고서야 조지라는 단어의 의미가 짐작됩니다. 막힐 조자에 그칠 지자를 쓰는 조지는 막을 저자에 그칠 지자를 쓰는 저지, 즉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저지하다의 잘못된 표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형법에 이 잘못된 표현이 사용된 건 역시 일제 잔재입니다. 일본어로 저지하다는 뜻의 말 소시가 바로 이 막힐 조자에 그칠 지자를 한자로 씁니다. 시민들에게 조지라는 말을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이 조지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데 처음 보는 단어고 전혀 몰랐어요. 예. 이런 단어 본 적 없는데 제가 변호사인데요. 이 말 본 적 없어요. 아 진짜요? 네, 형법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기업 사내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는 현직 변호사도 모르는 단어 조지. 그 뜻을 국립국어원에 물어봤지만 역시 처음 들어보는 단어라는 반응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뭐 필수 개선 행정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 순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단어는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야말로 잘못 쓴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 형법 전문가는 형법이 처음 제정될 때 잘못된 한자를 사용한 것이 지금까지 굳어져 죽은 법률 용어로 남아있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본에 있는 지금 신형법에는 이 단어가 없거든요. 1953년 9월 18일 법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지금 있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좀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형법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단어 조지. 저지라는 쉬운 단어를 두고 오랜 기간 동안 바뀌지 않은 채 죽은 법률 용어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김태현입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지난 8일에는 은혜일, 변태 설립상, 엑셀러레이터 등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공모전에서 국민들이 직접 찾아낸 황당한 법률 용어들에 대해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도 공모전에서 입상한 용어 하나 더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많이 쓰였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전혀 쓰지 않는 단어 해산부입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후줄근한 옷, 늘어진 배를 고스란히 드러낸 영화 속 주인공은 임산부입니다. 그녀의 모습에선 전 세계 모든 어머니의 고단한 삶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지난 10일은 임산부의 날이었습니다. 갈수록 커지는 경제적 부담에 저출산 사회가 되어가면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날입니다. 이렇게 법정 기념일에서도 공식적으로 쓰이는 임산부가 아직도 우리 법전 속엔 해산부라는 낡은 용어로 남아 있습니다. 이젠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가 현행 법률에서는 아직도 버젓이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의료법 제2조 제4항에는 조산사는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 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분명 임산부와 해산부는 같은 뜻인데 임산부는 알아도 해산부를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해산부라는 단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못 봤어요. 혹시 이 해산부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해산부 잘 모르겠는데 해산부. 뭐 통상적으로 쓰는 임산부라고 바꿔서 표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산부는 풀 해자에 나을 산, 며느리 부자를 씁니다. 의미 그대로 해석하면 아이를 낳는 사람, 즉 한마디로 임산부입니다. 포털에서도 해산부를 검색하면 즉 임산부를 말한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우리 법령엔 이 캐캐 묵은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 걸까요? 직접 관련이 있는 산부인과 의사조차도 해산부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며 황당해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쓰진 않는데 그렇다고 봐야죠. 해산부라는 말은 일반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국립국어원 역시 일상적으로 쓰이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게 관계자의 말입니다. 백만 규모 사전에도 저희는 해산부라는 표제가 없어요. 이렇게 많이 쓰이지 않고 사전에서도 이제 쓰임이 발견되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아마 개정 대상으로 삼은 게 아닌가. 의료법 속 수많은 조항 중 딱 한 군데만 남아있는 이 해산부. 굳이 이 하나를 계속해서 우리 법전에 묵혀둘 필요가 있을까요?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신세아입니다. 여야 충돌의 국감, 사법농단, 교육계 비리까지 바람 잘난 없는 한 주였습니다. 다음 주면 20일간의 국감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부디 법조계에 만연한 구름이 거칠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주시길. 다음 이 시간에는 시원한 소식 전해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로우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